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나와. 이제 우리 두 가지 법칙 배웠거든.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두 개 배웠는데, 그지? 그래서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하고 관계된 법칙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말 그대로 기체들이 이제 화학 반응을 할 때 그거랑 관련된 법칙이야. 이거를 이제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자, 미리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 법칙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야. 그냥 모든 그게 기체건, 액체건, 고체건 모든 물질이 그냥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 종류의 기체들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진 실험을 막 무수히 많이 한 거지. 그랬더니만 그 기체들 사이에 기체들이 반응할 때, 여기서 이제 반응은 화학 반응이야. 기체들 반응을 할 때 그 기체들 사이에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더라 이거지.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그래서 뭐가 일정하다? 부피가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질량을 잴 수는 있지만 부피로 따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쉽지. 그죠?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 우리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자, 그러니까 리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섞어서, 그지? 우리가 이제 전기 흘려주면 뭐가 만들어지지? 물, 수증기가 만들어져. 그러면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야. 그지?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단 전부 모일 때만,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 물질이 모두 기체일 때만 일단 적용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게이 리삭이라는 사람이 수소기체 1리터, 그러니까 부피를 달리 해가면서 실험을 막 한 거야. 예를 들어 수소기체 1리터 집어넣고 산소기체 2리터를 집어넣었어. 그런 다음에 전기를 흘려줬더니 물이 1리터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물이 1리터가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산소기체가 그냥 남아있는 거야. 1.5리터가 남아있더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리터를 집어넣고 2리터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스파크를 흘려줬어. 그랬더니만 수증기가 2리터에 해당되는 수증기가 부피로 2리터가 생긴 거야. 이때는 보니까 이때도 산소가 남았어. 1리터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를 달리해 가면서 계속 실험을 해본 거지. 그럼 봐라. 첫 번째 실험에서는 1리터, 2리터 넣고 1리터가 생겨서 산소가 1.5리터가 남았다는 얘기는 수소기체는 다 쓰였다는 얘기지. 반응을 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근데 산소는 1.5리터가 남았다는 얘기는 내가 넣어놓은 2리터 산소 중에 0.5리터에 해당되는 산소만 물이 만들어진 데 쓰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이 1리터가 생긴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어때? 산소가 1리터가 남았다는 얘기는 수소 다 썼다는 얘기지? 이 경우에는 넣어준 수소 2리터는 전부 물이 만들어지는 데 쓰였다고. 그리고 산소는 1리터만 쓰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리터가 남았겠지. 그리고 물이 2리터. 이런 식으로 부피를 달리해 가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부피를 얼마를 넣어줬든지 간에 실제로 반응하는 그 부피 비가 어때? 이 경우에도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는 수소 산소가 2대 1이고 이 경우에도 2대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2대 1대 2잖아 이렇게. 그래서 수소 산소를 섞어서 수증기 물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그 부피가 얼마에 상관없이 반응할 때는 수소와 산소가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구나를 찾아낸 거야. 이 경우에는 항상 2대 1인 거지. 물론 이제 다른 종류의 기체일 땐 또 부피비가 다르겠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같은 크기의 상자가, 이렇게 이제 두 상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다 이제 내가 수소기체를 가득 채우고, 산소기체는 같은 크기의 상자, 한 상자에다가 채우고, 섞은 다음에 반응을 하면, 두 상자 분량의 물이 항상 생기더라는 거지. 그죠?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이 경우에는 부피를 얼마 넣어주든지 상관없이 반응할 때는 항상 부피비가 일정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할 때는 항상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분자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소기체도 뭐 부피는 두 상자 분량이지만 수소기체,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산소기체는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당시에는 돌턴의 원자설에 따라서 이 법칙을 이제 원자설을 따르고 있는 시기란 말이지. 그러면은 무조건 부피는 2대 1인 게 맞아.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런데 돌턴의 원자설에 따라서 기체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원자설에 따르면 반응이 끝나도 원자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경우에 두 상자 분량의 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수소 원자는 지금 그림에 그린 것처럼 여전히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합쳐서. 그지? 그러면 산소는 이 두 상자에 1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면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 배웠잖아. 그러려면은 산소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쪼개져서 결국 수소랑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돌턴의 원자설에 따라서 이 법칙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모순이 생기지. 무슨 모순이 생겨? 돌턴의 원자설에 따르면 원자가 쪼개지면 또 안 되거든. 근데 쪼개져. 이거 안 되더라 이거지. 그렇다고 실험이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해봐도 부피비는 여전히 2대 1이야. 그래서 이 돌턴의 원자설에 따라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봤더니 원자가 쪼개져서 돌턴의 원자설에 모순이 어긋나더라 이거지.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더라. 이런 모순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나오는 거야? 분자라는 개념을 만들게 된 거야. 분자. 그래서 누가?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정 성분비,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 거지.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첫 번째, 그래서 모든 기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원자들이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어.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 그지?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애는 원자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분자 때문에 그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들, 기체들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러면 분자는 어때? 여러 개 원자가 결합한 거니까 분자는 쪼개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분자가 쪼개지면 그 분자가 갖고 있던 성질은 사라지는 거야. 그러나 분자가 쪼개진다고 해서 그 원자가 쪼개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분자 개념. 그러면 봐봐.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수소기체건 산소기체건 각각. 그래서 이제 수소기체는 수소 원자들이 결합한 이렇게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산소기체는 산소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반응하면은 이 분자들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이렇게 결합한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때? 자, 분자는 쪼개졌지만 수소 원자는 여전히 4개가 남아있고, 산소 원자는 여전히 자리는 바뀌었지만 2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원자가 쪼개지지도 않고, 그지? 설명이 되더라 이거야. 분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더니
돌턴의 원자설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부터 쓰는 거야. 그러면 아보가드로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 분자라는 게 예를 들어 이 상자 안에 수소 분자로 이루어진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데 분자 하나는 어때?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분자 하나의 부피는 어때? 매우 작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실 안에 어떤 분자가 하나 있으면 이 교실 부피에 비해서는 이 분자 하나의 부피는 어때? 무지하게 작으니까 이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보가드로는 그러면 만약에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해. 그래서 왜냐면 이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아보가드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부피 속에는 어떤 기체에 상관없이 그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은 숫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교실에 수소 분자가 한 100개가 들어있다고 치면 그냥 산소 분자가 100개 들어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 분자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아니, 이 교실 안에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10개가 있어. 그럼 이 분자 10개의 부피는 이 교실 부피에 비하면 어때? 쫙 무시해도 되잖아. 그럼 산소 분자 10개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여기 수소 분자 10개 있으나 산소 똑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거다.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분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 아보가드로는 생각만 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쭉 이제 과학자들이 분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증명. 이건 이제 나중에 이 중3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온도가 0도씨이고 만약에 압력이 1기압이라면 어떤 기체든지 간에 22.4L라는 부피 속에는 그 분자가 무조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라는 게 실제로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증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얘기, 아보가드로가 처음 했던 이거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증명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중3거에서는 뭐 요 숫자까지 나오지는 않아. 그냥 너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아, 같은 부피 속에는 종류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크기가 같은 상자야. 만약에 네가 여기다 수소 분자를 가득 채웠더니 수소 분자가 500개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에 산소 분자 가득 채우면 몇 개? 똑같이 부피가 같으면 여기도 산소 분자는 무조건 50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수소 분자, 여기다가 수소 분자 가득 채웠더니 500개가 들어간다면 바꿔 얘기하면 수소 분자 500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 상자 하나만큼인 거야. 그러면 산소 분자도 어쨌든 그 분자 하나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수소 분자나 산소 분자나 크기가 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부피는 물론 실제로는 다르지만 어차피 그거 하나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 상자 안에 수소 분자가 500개가 들어있으면 산소 분자도 무조건 500개 들어있는 거야. 물 분자도 몇 개 들어있는 거야? 500개 들어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기체 사이 반응과 화학 반응식 그래가지고 그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 반응에서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그럼 봐봐.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 두 상자 부피비가 2대1 대 2라는 거 알아냈잖아. 여기에는 수소 분자 몇 개 있어야 돼? 1000개. 그럼 여기는 500개. 맞아? 여기는. 그러면 결국 뭐야?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 기체들 사이의 부피비는
곧 뭐랑 같아?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와 어때? 같다고요. 알겠니? 자, 그래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부피 속에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거지. 온도하고 압력이 똑같으면. 그러면 결국 이 기체들 사이에는 항상 부피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결국 그 부피비가 곧 그 기체들의 뭐야? 분자수의 비와 같게 되는 거라고. 알겠니? 부피비가 2대 1대 2면 그 부피 속에 반응하는 부피 속에 그리고 생성되는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해됐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자, 대표적인 이 그러니까 아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무조건 뭐일 때?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체들이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 몇 개만 적어보자면 첫 번째가 얘지? 부피비가 얼마라고? 요거 외워둬야 된다는 얘기야. 2대 1대 2지. 그러니까 우리 질량비도 외웠지. 질량비는 얼마야? 얘네들 부피 말고 질량으로 따지면 1대 8대 9라 그랬어. 그것도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부피비만 이야기할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하고 섞어서 반응을 시키면 뭐야?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생기지. 자, 그럼 이때 얘도 기체요, 얘도 기체요, 얘도 기체야. 이때 부피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1대 3대 2가 됩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 분자수의 비 얼마라고? 온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실험을 하는 거니까 부피비가 1대 3대 2면 분자수의 비도 얼마다? 1대 3대 2란 얘기인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대표적인 거 기체 반응 법칙에서 나오는 부피비 요 2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돼. 하나 더 할까? 하나? 자, 수소기체하고 염소기체가 있거든. 얘네를 섞어서 반응을 시키면은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생겨. 알겠어? 염화수소라는. 그럼 얘도 기체, 얘도 기체, 얘도 기체야. 알겠어? 그러면은 뭐야? 이때 부피비는 얼마냐면은 1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이 부피비를 못 외우겠지. 그럼 그 밑에 나온 내용이 우리 앞에서 화학 반응식 배웠잖아.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갖고 얘기해 볼게. 내가 예를 들어 이거 부피비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너는 뭘 할 수 있어?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돼. 그거만 쓰면 이게 저절로 해결된다니까. 자, 그럼 봐봐. 수소하고 산소가 그지? 만나서 수증기 물이 되는 상황인 거지. 자, 우리 화학 반응식 써보자고. 일단 수소는 수소기체니까 방금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H2, O2, H2O잖아. 맞아? 계습이 어떻게 되지? 우리 계습 맞출 줄 알잖아. 2대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다 일단 1 쓰고, 그지? 그럼 요거랑 같은 숫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앞에다 숫자 써주라 그랬지? 그럼 여기 1 쓰면 여기는 2분의 1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에다가 2를 곱해뿌라. 이제?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2대 1대 2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 할 때 했어. 화학 반응식에서 이 개수는 뭘 의미했어? 분자수를 의미했었잖아. 그럼 자, 지금 봐라. 지금 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얼마였어? 2대 1대 뭐였어? 2지. 맞니?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화학 반응식 대로라면 이 개수비가 곧 뭐랑 같다 그랬어? 분자수의 비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가 만약에 얘네들이 전부 기체인 걸 알았다 이거지. 그러면 기체일 때는 뭐라 그랬어? 방금 얘기했잖아. 부피비가 분자수 비와 같다 했으니까 이 분자수의 비가 곧 뭐가 되는 거야? 부피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화학 반응식만 완성할 줄 알고 이 화학 반응식이 기체와 기체다. 그 얘네들이 상태만 알면 그냥 부피비 내가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경우에 부피비가 얼마 나와? 2대 1대 2란 얘기지. 그럼 봐봐. 방금 전에 그림 그렸다 부피비가 2대 1대이면은 같은 크기, 같은 부피의 상자가 예를 들어 두 상자가 있고, 그지? 두 상자 분량의 수소를 준비하고 같은 부피의 상자, 한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산소 기체 가득 채운 다음에 반응을 하면 두 상자 분량의 수증기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 적용을 해봐. 그럼 이 두 상자 안에 분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같은 분자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여기는 한 상자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분자가. 그러면은 산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상자 안에 분자가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물 분자는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다 부피가 같은 상자라고 그랬잖아. 한 상자 안에 분자 무조건 몇 개 들어있어? 다. 한 개 들어있잖아. 한 개. 알겠어? 지금 그 얘기가 밑에 나오는 기체 사이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과 부피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얘네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동일한 방식으로. 알겠니?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일단 앞에서 나왔던 화학 반응식들 일단 쓸 줄 알면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걔네들이 전부 기체라면 그 분자수비가 곧 뭐가 된다? 부피비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화학 반응식을 썼는데 얘네 중에 하나라도 기체가 아니면 이거는 적용되지 않아. 알겠어? 왜냐면 생각, 이거 고체면 만약에 그걸 부피를 얘기하겠냐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이 분자수의 비가 부피비와 같다라는 게 적용이 되려면 모두 뭐여야 된다? 반응하는 물질과 생성되는 물질이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자, 그 옆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 속성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법칙을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에너지가 출입을. 그지? 에너지가 출입. 그러니까는 출입이니까 뭐 에너지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근데 그 에너지가 이제 주로 열인 경우가 많아. 열 에너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해. 발생한다 열이. 그치?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는 건 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치?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죠 어쨌든.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그런 화학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그냥 열 에너지가 꼭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어쨌든 방출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열 에너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지? 많아. 그래서 우리 뭐 거기 나와 있지만 만약에 어떤 반응물이 있어. 얘네들이 뭐 반응물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만 걔네들이 반응하면 생성이 되지. 생성. 그지? 생성물이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야. 그지?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야. 그러면은 봐라. 만약에 내가 어떤 이렇게 용기가 있어. 응? 용기 안에서
뭐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일어나면 얘가 주변으로 뭐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만약에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은 어때?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은 거야.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입장에서는 걔가 방출한 에너지를 받는 거지. 그러면 그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간다고. 알겠니?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가면 이걸 계라고 표현하거든. 반응이 일어나는 계 주변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알겠지? 그러면 또 쉽게 대부분 이 반응물이 그럼 어떤 경우에 발열 반응? 이 반응물이 분자가 좀 큰 경우가 많아.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쪼개지면 대부분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의 예로 뭐가 있을까?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이 뜨거워지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태우는 거. 내가 종이 태우면 어떻게 돼? 종이가 타면서 열이 막 방출되니까 주변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지? 우리 태우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연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 다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사실 연정이 너랑 나랑은 배웠어. 화학하면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염산이니 황산이냐 산이 있어.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하고 염기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거든. 이걸 섞어요. 섞으면 이게 서로 용액이야. 산이라고 부르는 용액과 염기라고 부르는 용액을 섞으면 그 용액이 점점 뜨거워지거든. 열이 발생해. 이거 우리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중화반응이라고 그래서 배울 거야. 중화반응. 그래서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 이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음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지? 상하지. 음식이 상해. 그지? 음식이 상하는 거와 같은 거를 사실 연소도 마찬가지. 우리가 화학 반응일 때 산소랑 반응하잖아? 그럼 이걸 그냥 통통 산화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연소도 일종의 산화야. 근데 연소는 그 산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근데 음식이 상하는 것도 산화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버리잖아. 뭐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못 버렸어. 만져보면 겉에가 뜨끈뜨끈해. 그 음식이 상할 때. 상하는 걸 부패라고 하지? 음식이 부패될 때도 뭐야? 열이 발생해. 그 다음에 음식이 부패되는지 우리 못 먹지만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 우리 발효식품 만드는 거 있지. 발효식품. 발효도 사실 이거랑 비슷한 원리거든. 발효 같은 거를 할 때도 어떻게 돼? 뜨끈뜨끈 열이 발생해. 이것도 대표적인 뭐야? 발열 반응이야. 그 다음에 우리 쇳덩어리 같은 거 공기 중에 오래 냅두면 어떻게 되지? 녹슬지. 금속이 녹쓰는 것도 이것도 산화라니까. 그럼 이것도 산화고 이것도 산화고 이것도 다 산화야. 단지 그게 빨리 일어나는 천천히. 금속이 녹쓰는 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돼? 열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애들이 밑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그지? 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거 우리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그 세포들이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지. 배웠어. 뭐야? 세포 호흡.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면서 열 에너지가 많이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줄여서 호흡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자, 이 반응 물질이 아까 얘기했지만 좀 큰 놈이고 얘는 좀 작은 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분자가 좀 큰 분자들 일반적으로 질량이 큰 애들은 그러니까 질량하고 에너지는 비례한다고 보면 되거든. 질량이 큰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 질량이 작은 애들은 에너지가 적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다 그릴까? 자, 여기를 에너지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경로라고 이렇게 하면은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 물질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반응이 끝나서 만들어진 생성물질은 질량이 작아진 거야. 작은 이게 에너지 적지. 그럼 에너지 많았던 애가 에너지 적어지니까 그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야. 그지? 내보내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이걸 발열 반응이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 자, 두 번째. 자,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 뭐 산과 염기,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거지만, 이거 이제 그 구체적인 예들은,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뭐,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염산이라는 애랑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애가 섞어지면 열이 발생해요. 뭐, 그런 예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외우면 되고. 그럼 이번에는 발열 반응과 반대인 경우를 뭐라고 한다? 흡열 반응이라고 그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지? 근데 이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은 꼭 화학 반응일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 변화일 때도 발열 반응이 있어.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얼음이 얼어서 물이 얼어서 얼음 될 때도 열 방출해. 그래도 너 겨울에도 눈이 오거나 이런 날은 좀 포근하잖아. 왜 그래? 구름이 수증기가 얼음, 눈으로 변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공기가 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 지금 얘기하는 흡열 반응은 꼭 화학 반응일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화학 반응인 경우에만 갖고 얘기하는 거다. 그럼 흡열 반응은 반대로 뭐겠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혹은 뭐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반응하는 애들이 이거 그냥 우리 책에 더하기 표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 반응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그 결과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그러면 반대겠지. 아까 얘기했지. 대체로 얘네들은 분자가 좀 크고 좀 작은 경우가 많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반대로 뭐겠어? 분자가 좀 작은 놈이 큰 놈이 돼야 되는 거야.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커져야 되는 거지. 질량이 작으면 에너지가 적을 거 아니야. 질량이 크면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에너지 적었던 애가 어디선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처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응? 자, 여기 반응 경로라고 하고, 여기 에너지라고 하면,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그 반응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다고.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많거든. 그럼 에너지가 없던 게 짜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그거만큼 뭐 해야 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쟤처럼 그림을 그리면 자 만약에 요 용기 안에서 그릇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얘가 흡열 반응이야. 그러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예를 들어 열을 흡수한다고 치자고. 맞지?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뭐 공기라든가 주변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뺏기는 거야. 열 에너지를 뺏기면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내려가야 돼. 발열 반응과 달리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고요. 알겠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대표적인 또 흡열 반응에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여기 세포업 얘기해놨지? 얘 나오면 무조건 세트로 나오는 애야. 얘 반대 과정. 광합성이라는 게 있잖아, 광합성. 그지? 자, 광합성은 뭐야? 예를 들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나 물이라는 애를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선생님이 분자식은 안 쓰지만 얘 분자가 좀 작은 분자야. 얘 큰 분자야.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그래서 광합성이 왜 광합성이야? 광합성 하면서 빛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 빛에너지.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야. 광합성이 대표적인 뭐다? 흡열 반응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런 거지. 거기 보면 나와 있지. 내가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거. 이때도 어떻게 된다고? 열을 흡수하게 된다고. 열을 흡수하게 된다. 알겠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밑에 지금 그림에 나오지만 물, 그 다음에 얼음을 넣어놨지. 맞아? 그러면은
그 물에 소금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니까 얼음이 어때? 얼음 입장에 열을 뺏기잖아. 자, 여기다가 물에다가 소금을 녹인 거지. 근데 그 위에 얼음이 있어. 그럼 얼음 입장에서는 열을 뺏겼으니까 얼음의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얼음이 녹아 안 녹아? 안 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소금을 물에다 녹이는 거. 근데 얘는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꼭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물리 변화인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쓰진 않았지만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아까 발열 반응 쓸까? 아까 예를 들면 뭐가 있었지? 반대로 물이 얼어서 얼음 될 때 열 방출한다고요. 그지?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그 밑에 그림 나와 있지만 얼음을 녹지 않게 하려고 물에다가 소금을 녹여버리면 얼음이 오히려 녹지 않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은 수산화 바륨이라는 애하고 그지? 수산화 바륨이라고 하는 이제 용액이지 용액. 에다가 염화 암모늄이라는 걸 이렇게 섞어줘.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열을 주변에서 흡수하더래. 그지? 흡수하더래. 맞네? 자, 그 다음에 꼭 열이 아니어도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잖아. 자, 봐봐.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를 섞은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일으킨 물이 됐잖아. 반대로 이 물에다가 전기를 흘려주면 수소하고 산소 기체로 나뉘어져. 그러면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하거든.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도 일종의 뭐다?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다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하얀 가루가 있거든. 자 이거를 내가 가열하게 되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 생기고 뭐 탄산 나트륨이 남고 물이 생기고 이래. 그러면 내가 얘를 가열했더니 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뭐지? 이 녀석이 분해되려고 열을 흡수한 거지. 그렇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연정이 너한테 너를 가열했다. 열을 줬다는 얘기는 네 입장에서 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산 나트륨이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빵 반죽에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 넣고 오븐에 구우면 그 안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기니까 그 기체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거야.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그 다음에 질산암모늄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지? 질산 암모늄이라는 놈을 물에다가 이제 뭐 섞어주면 이때도 뭐래? 흡열 반응.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이런 건 그냥 외워두는 수밖에 없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런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을 우리가 적절하게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적어볼게. 자, 이용. 자,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경우 뭐가 있을까? 우리 겨울철에 손난로라고 하지, 손난로. 그지? 핫팩을 뜯어보면은 그 하얀색 뭐 종이처럼 생긴 거 안에 찰랑찰랑 흔들리면 뭐 가루 같은 거 들어있지. 근데 내가 핫팩을 막 흔들면 어떻게 되지? 점점 따뜻해지지. 왜 그런 거야? 그 핫팩 안에 아까 이제 철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흔들면 철가루가 산화가 되면서 열을 방출해요. 그 손난로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 이용한 거죠. 맞지? 그 다음에 뭐 아까 연소 반응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것도 뭐야? 기름을 태워서 난방을 하거나 뭐 장작을 태워서 난방을 하는 것도 발열 반응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그 가스레인지 나오는 그 불을 이용해서 뭐해? 가스레인지에서 기체가 이제 연소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음식을 하는 거지. 그지? 음식을 조리한. 이게 다 발열 반응이 이용이 된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자, 여기 지금 안 썼는데, 산화칼슘이라는 애하고, 산화칼슘을 물에다가 녹이면 열이 발생하거든.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컵을 만든 거지. 그럼 컵 속에 산화칼슘하고 물이 들어서 내가 그 발을 끄고 흔들거나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물이 부글부글 열이 발생하면서 그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을 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지. 그 옆에 그림 나와 있지.
그럼 발열컵.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 이용한 거다. 또 하나 뭐 있냐?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려. 요즘 겨울에 눈이 잘 안 오지만 눈 내린 날 무슨 자동차 감소가 하얀색 가루 같은 거 막 뿌리지. 염화칼슘이야, 염화칼슘. 그럼 그 눈이 쌓여 있는 데다가 이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이 염화칼슘이 그 눈이 결국 물이 얼은 거잖아. 그걸 눈하고 만나갖고 뭐야? 열을 그러니까 그 눈이 이제 물에 녹는 거지 결국. 물에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에 있는 눈이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설제라고 하는 거, 그지? 제설제로 사용하는 것도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는 이유가 염화칼슘이 그 눈하고 반응하면은 열을 방출하니까 그 열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눈이 막 녹게 되는 거라 이 말이지. 그지? 자, 흡열 반응 이용한 거 뭐 있을까? 자, 흡열 반응을 하면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얘기했잖아. 물론 여기에 되게 적을 거 많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여기다 적자면은 그 요즘은 그렇게 안 살지만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에 살았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 이글루 안에가 따뜻해. 얼음으로 만든 집인데 어떻게 따뜻하게 유지해? 니네 2학년 때 시험 본 거잖아. 벽에다가 이글루 벽에다 물 뿌려. 그러면은 그 물이 얼면서 어떻게 돼? 열을 방출하니까 이글루 내부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죠? 이글루에 물 뿌리는 거. 요거 하나 또 생각이 났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흡열 반응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핫팩이 있다면 뭐가 있지? 아이스팩이 있지. 물론 이제 이걸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젤리 같은 게 말랑말랑 들어있는데 그거 똑딱하면 그게 딱딱해지면서 갑자기 차가워지거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야. 질산암모닌 물하고 이제 섞이게 되면서 뭐야? 주변 온도,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가면서 그 팩이 차가워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아이스팩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통증이 있는 데다가 드레싱 한다, 아이스 드레싱 한다 그러지? 이렇게 좀 근육 같은 거 아플 때 이렇게 좀 찜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다? 아이스팩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예. 그지? 근데 이건 이제 물론 그 열 자체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얘가 분해되면서 뭐 나온다 그랬어?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른다 그랬지? 우리가 빵 반죽할 때 이제 베이킹 파우더로 얘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흡열 반응을 뭐 이용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는 했다만 사실 이 발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그 익히 배운 상태 변화라는 거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화학 반응에서만 발열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단원 자극과 반응이라는 단원. 그러니까 뭐 제목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이 주어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연정이 너를 그럴 일은 없지만 꼬집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눈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나한테 자극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쨌든 그런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자, 지금 얘기했어. 빛이라는 자극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하니까 내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을 우리가 감각기관이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 이렇게 보면 돼. 얘는 받아만 들이는 거야.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까? 얘가 해, 얘가. 뇌가 하는 거야. 그지? 이게 형광등 불빛이다. 예를 들어서 연정이한테서 반사돼서 오는 불빛이다. 이거 판단은 뇌가 하는 거고, 감각기관은 받아만 들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 흔히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5개의 감각이 있거든? 그지? 그래서 감각기관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가 그걸 판단하면 감각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각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시각이라는 감각이 성립하는 곳인 눈이라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지. 눈.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보면 이제 눈의 구조가 나오는데 사람의 눈은 이제 사실 일부는 여기 드러나 있지만 사실 두개골 안쪽은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바깥쪽에 동그랗게 생겼는데 가장 바깥쪽에 공막이라고 하는 막이 이렇게 있어. 공막. 아,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막이라는 막이 있어가지고 공막은 뭐냐? 이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 이 안쪽에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막을 우리가 공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 안구라고 하거든. 안구, 눈알, 눈깔이지, 눈알. 안구를 눈의 내부를 보호한다. 내부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막을 우리가 공막이라 그래. 그 다음에 그 공막을 따라 이렇게 오면 이제 앞쪽에 그 공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얇고 투명한 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 하는 이유가 바로 요 놈 때문인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각막이라고 하는 거야, 각막. 그래서 이 각막을 통해서 뭐야? 빛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 그지? 각막이라는 거. 거기 보면 각막 뭐라고 돼 있어? 홍채 바깥쪽을 감싸는, 그래서 매끄럽고 투명한 막이고요. 그지? 공막이라는 막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야. 매끄럽고 투명한 막으로서 이 각막으로 이제 맨 처음 빛이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각막 안쪽에 여기다 이렇게 쓸게. 수정체라는 게 수정체. 그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약간 볼록하게 돼 있어. 그지? 일종의 뭐야? 볼록 렌즈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내 눈으로 들어온 빛이, 그지? 빛이 이 수정체라고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거지. 일종의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렌즈 중에서 이제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 이 수정체를 지나면서 이렇게 굴절을 해요. 이렇게 굴절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들어온 빛을, 그지? 굴절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굴절된 빛이 말이야, 이 눈 안쪽에 보면 가장 안쪽에 망막이라는 막이 있거든, 망막. 그래서 이 빛을 굴절시켜서 그게 망막이라는 곳에 빛이 맺히게, 상이 맺히게 해주는 거지.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수정체다. 그러면 이제 이 망막은, 그 망막이라는 곳에 이제 상이 맺히는 곳이거든, 여기는. 상이 맺히는 곳인데, 이 망막에는 시각세포라는 게 있어. 이 시각세포라는 게 망막에 있어가지고 상이 망막에 맺히면 그 시각세포 때문에 내가 색깔도 구별할 수 있고 형태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뭐가 있다고? 시각세포가 있다. 아니지. 망막에는 시각세포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지? 망막이 손상되면 아예 안 보이는 거고요. 망막에는 시각세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 못하는 게 이제 생명인 거지. 뭐 구체적으로 좀 하나 얘기하자면은 원추세포라는 거. 이거 원뿔세포라고 표현하거든. 원뿔세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상세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대세포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어. 아니다, 원추세포. 얘 말 그대로 원뿔 모양으로 생겼고, 얘는 이제 약간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거든. 그래서 얘는 색깔을 구별하게 해주는 애고, 얘는 그 형태, 명암을 구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도 약간 형태는 보이잖아.
그게 얘 때문에. 막대세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각세포라는 게 있는 곳이 망막이다 이거야. 그럼 제가 생각해봐. 우리 영화관 내부가 굉장히 어때? 어둡지? 영사기에서 영화를 쏘는데 빛을 쏴주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영화관 내부가 밝으면 그 영화 잘 안 보이지? 어두운 게 좋지. 그러니까 똑같아. 내 눈에도 빛이 들어왔는데 이 내부가 어때야 돼? 어두우면 상이 맺혔을 때도 잘 보이거든. 그래서 보면 망막하고 공막 사이에 맥락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맥락막. 근데 이 맥락막은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야? 이 교실이 예를 들어서 눈 안쪽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검은색 커튼 친 거야. 그래서 이 안쪽을 되게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지? 눈 내부를 그지?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망막의 상이 맺히면 더 잘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카메라에 사람 눈을 많이 비교하는데 이거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상자 역할. 어둠 상자 역할. 맥락막이라는 막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망막에서도 말이야. 망막에 이제 시각세포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시각세포가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망막에 시각세포가 이제 고루고루 있는 게 되게 또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 많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황반이라고 불러. 황반. 알겠니?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는데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부분을 황반이라 부른다고. 시각세포가 많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상이 하필 황반에 딱 맺히면 어떻게 돼? 되게 잘 보이는 거야. 시각세포가 많아서. 반면에 시각세포가 없는 곳도 있어. 시각세포가 없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맹점이라고 불러. 맹점. 알겠니? 그래서 맹점에는 시각세포라는 게 없어. 시각세포가 없어. 만약에 하필 상이 맹점에 딱 맺히면 어떻게 돼? 안 보이는 거야. 자, 사람 눈이 180도 못 보지. 예를 들어 지금 이쪽에 있는 내 손 안 보이거든? 그럼 이 내 손에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 빛은 맹점에 맺힌 거야. 이게 안 보여 지금. 내가 이렇게 정말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서 반사돼갖고 내 눈에 들어오는 빛도 있을, 물론 이제 너무 옆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시야가 일정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서 오는 빛은 맹점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망막하고 이제 맹점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은 눈은 그 자극을 받아만 들이댄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빛이라는 자극을 받은 거야 지금 망막이. 그걸 뇌로 보내는 게 이제 이게 시각신경이라는 게 있거든. 그 망막하고 신경이 연결된 부분에 맹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망막하고 시각신경이 연결된 부분에 맹점이라고. 거기는 시각세포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을 맹점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어야 된 이 각막하고 수정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홍채라는 게 있어. 홍채라는 게 있어. 그리고 봐봐. 홍채하고 홍채 사이에 약간 빈 공간이 있거든. 동공이라 불러. 그래서 빛이 각막을 통과하잖아. 그럼 그게 정확하게 이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동공은 빛을 뭐하는 곳이다?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빛이 들어가는 구멍인가? 빛이 들어가는 구멍. 그지? 빛이 눈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구멍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 그 동공을 조절하는 게 홍채인 거야. 그럼 이 그림 봐봐. 봐봐. 홍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홍채가 줄어들면 동공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야. 더 정확하게는 동공의 크기를 왜 조절하냐면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알겠니?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체를 좀 역할 덧붙이자면 수정체 옆에는 이렇게 근육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거든. 근육? 여기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근육 같은 게 달려 있어. 요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모체라고요. 선모체. 그럼 이 선모체는 뭐 하는 애냐? 자, 수정체는 볼록 렌즈 역할을 하지만 얘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해요. 사실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내가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알아서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거든. 그래서 원근 조절을 하는 거야. 그 수정체를 두꺼워지게 하느냐 얇아지게 하느냐가 바로 선모체인 거야. 선모체라는 근육에 의해서 수정체가 뭐 예를 들어 얘가 잡아당기면 이제 수정체가 얇아지고 좀 잡아당기는 걸 놓게 되면 뭐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선모체는 바로 그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선모체가 결국에는 원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까운 데를 보느냐 멀리 보느냐에 따라서 수정체를 두께를 조절해가지고 내 원근 조절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선모체하고 수정체가 이제 합작으로 내 원근을 조절해준다 이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 감각기는 시각이라는 감각을 담당하는 눈, 그지? 눈. 그럼 시각이 성립하는 곳은 어디야? 그렇지. 감각이 성립하는 곳은 뇌인 거야. 눈은 뭐 시각하고 관련이 돼 있지만 그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만 들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나오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감각이 성립하는 건 어디다? 뇌다, 뇌. 빛이 아무리 들어와도 뇌가 인지를 못하면 나는 못 보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뇌 손상이 오면 내 눈이 멀쩡해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각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는 어디다? 뇌다, 뇌. 아마 이제 뒤에 가서 뇌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그래서 일단 눈 이렇게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눈의 기능. 자, 그래서 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자고. 내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내가 그 물체를 볼 때까지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 자, 맨 처음에 빛이 어디로 들어온다고? 각막 지난다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각막이 매끄럽고 투명하다 그랬잖아. 근데 각막이 불투명하면 어떻게? 이것도 내가 못 보지. 빛이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각막 이식 수술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각막이 만약에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돼? 막 굴절이 막 여러 개가 일어나거든.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난시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난시.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럼 일단 맨 처음에 각막으로 들어와. 그럼 각막을 지나면 작은 통로, 그지? 동공을 지나는 거지. 동공을 지나서 빛이 들어가게 되고, 동공을 지나면 이제 수정체를 지나는 거야. 수정체를 지나면 이제 빛이 굴절하잖아.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얘기 안 했어. 여기가 비어 있을까, 뭐가 채워져 있을까? 채워져 있지. 요걸 유리체라 그래, 유리체. 근데 약간 젤리 같은 걸로 채워져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막과 더불어서 이 동그란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정체를 지나서 빛이 굴절하면 유리체를 지나갑니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으로 망막의 상이 딱 맺히는 거지. 그 망막의 빛이 딱 쪼여지면 시각세포를 건드린 거야. 그럼 시각세포가 얼른 일러, 뇌한테. 그러려면 어딜 가야 돼? 시각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뇌로 가는 거야, 정보가. 그래서 망막에 맺히면 그게 이제 시각신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 있는 뇌 중에서도 이제 대뇌거든, 대뇌. 대뇌라는 곳까지 딱 가게 되면 비로소 내가 볼 수 있는 거고 시각이 성립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요 유리체 하나 빼먹었었는데 유리체는 뭐 그 눈 안에 채워져 있는 부분, 거기를 우리가 유리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시각이 성립되는 과정 요것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아까 언급을 했다만 특히 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가까운 곳을 보느냐 먼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수정체 두께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일 때 두 가지 조절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는 명암 조절, 이제 또 하나는 원근 조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자,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명암 조절. 그러니까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누가 조절하는 거다? 홍채가 조절하는 겁니다. 홍채.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람의 눈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이제 우리 눈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여기 주변이 하얀색이지. 흰자가 있고 여기 이제 검은 눈동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조그맣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동양 사람은 이 주변 약간 갈색을 띠지 이렇게. 그럼 이 주변에 갈색을 띠는 부분이 바로 홍채인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동공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무조건 검은색이야. 왜? 야, 이 안에가 어둡다며, 맥락막 때문에. 그럼 밖에서 어두운 걸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검은색으로 보일 수밖에. 그러니까 눈동자가 파랗다라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 이 홍채 색깔이 파란색인 거야. 색소가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돼. 그러면은 봐. 요 홍채가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인데, 자, 만약에 내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와. 빛의 양이 많아. 내가 이제 밝은 곳에 간 거야. 밝은 곳. 굉장히 밝은 곳에 가면 내 눈으로 들어오면 빛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눈이 손상되니까 그 빛을 조금 줄여야 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멍이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럼 구멍이 작아지려면 이 홍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늘어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완이라고 쓰면 돼. 이완. 홍채가 이완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축소돼. 작아져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야. 홍채가 늘어난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동공을 작게 그리긴 했다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어두운 곳에 가면, 그죠? 어둡다라는 건 뭐지? 빛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빛이 별로 없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거 조금이라도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동공이 평소보다 커져야 돼. 커지려면 얘랑 비교했을 때 이 홍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어떻게 된다? 축소가 되고 그 결과 동공이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니? 동공이 확장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두 번째 요 수정체에 의해서 이제 거리 조절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선생님 아까 내준 그 앞에 숙제 좀 해오시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